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는 월요일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를 앞두고 오늘은 워싱턴 DC의 링컨 대통령 별장에 나왔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나라의 분열을 막았던 링컨 대통령은 오늘날에도 미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이 별장은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직후와 존 윌키스 부스의 암살당하기 전날에도 찾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전쟁 기간 많은 시간을 이곳에 머물면서 노예해방선언 초안을 비롯해 중요한 정책들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상에 앉아서 링컨 대통령은 노예해방선언 초안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책상은 복제품으로 당시 사용한 진품 책상은 백악관으로 옮겨져 보관 중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별장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국가기념물로 지정됐고 약 1,500만 달러를 들인 보수공사를 거쳐서 2008년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일부 병력의 철수를 발표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좋은 소식이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15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 위협적인 대치 상태에 있다며 침공 시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또한 러시아가 행동으로 긴장 완화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러시아를 향한 항전 의지를 다지며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 검토를 위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AEA와 국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사단은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후쿠시마 현장에서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원전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검토 중인데요. 조사단은 올해 안으로 이번 검토에 관한 평가를 담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와 관련해 희석과 처리 작업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 밝힌 바 있으나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이어지자 IAEA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도핑 논란에 휘말린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가 17일 열린 여자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아 결국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발리에바는 앞서 약물 검사에서 도핑 양성 반응이 검출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긴급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재판소는 발리에바 선수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을 들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계속 출전하도록 허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제올림픽 IOC는 이 결정에 반발해 만약 발리에바 선수가 메달권에 들어도 메달 수여식과 시상식을 진행하지 않을 뿐더러 도핑 논란이 완벽히 해결될 때까지는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발리에바는 여러 차례 실수로 종합 4위에 머물렀고 금메달은 같은 러시아의 안나 쉐르바코바가 차지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오는 20일 폐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아랍 국가 바레인을 방문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지난 15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하마드 빈 이사 알칼리파 국왕과 살만 빈 하마드 왕세자를 만나 양국 관계 증진에 관한 회담을 가졌는데요. 베네트 총리는 이어 마나마에 본부를 둔 미 해군 5함대 사령관과 만나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베네트 총리는 또 다른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를 이스라엘 총리로는 최초로 방문한 바 있습니다. Yeah, we're fighting for freedom, my man. We're gonna keep fighting, Trudeau. You have nothing on us, Trudeau. We're gonna win. We're gonna win. We're gonna defeat you, Trudeau. Freedom, freedom, freedom. 캐나다 수도 오타와가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로 3주째 마비 상태인 가운데 봉쇄 조치에 반대해 도심을 점거하는 트럭 시위가 유럽과 오세아니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14일 결국 긴급 조치를 선포하고 점거 시위에 대한 강제 해산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캐나다 트럭 시위의 원인과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The illegal blockades are hurting Canadians. They're endangering jobs. They're threats to our economy and to public safety. The blockades are hurting small businesses and neighborhoods.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는 지난달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오가는 기사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는데요. 트럭 운전사들이 오타와로 상경해 도심을 점거하고 미국 디트로이트로 건너가는 길목을 막아 물류 운송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줬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이미 경제에 타격을 입은 미국과 캐나다 양국 다 수천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지죠. Ford's had to take shifts off and even close a plant. So pretty much every automaker is being affected, or at least the ones that have operations that straddle this big border and the commerce that goes over the Ambassador Bridge. 캐나다 사회는 찬반 여론이 갈려 국민적 갈등 양상까지 보입니다. 시위대는 스스로 자유호송대라 부르며 백신 접종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We're not here about vaccinations, and I can tell you 90% of the truckers here are likely vaccinated, but we're here for freedom of choice, and that's what we're here to fight for, is simply giving the choices back to Canadians. 하지만 일부 시위대가 미국 극우 세력이나 음모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여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It's horrible. It's just, I feel like I'm living in a different country, like I'm in the States. It just makes me really sad to see all these people waving Canadian flags, acting like patriots, when really it's kind of the most sad and embarrassing thing I've ever seen. 정부가 긴급 조치를 선포한 날 대부분의 국경 봉쇄 시위는 풀렸지만 오타와 시내를 꽉 막은 상경 시위는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 유럽과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에서도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을 본뜬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코로나 봉쇄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쌓인 피로가 갖가지 방식으로 곳곳에서 분출되는 양상입니다. Is clearly pandemic fatigue from populations around the world that are getting frustrated with our inability to turn the page. Most of the frustration right now is because people do not know when and how things will evolve.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이 하루빨리 종언을 구하기를 온 세계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Hi, everybody. Hi. Hi, sweetheart. Did you want to give me a kiss? I met a chicken when I was 11 years old in my school, but I knew that she was terrified and she was in the gymnasium in a cat carrier and she was shivering. I picked up on her immediately and went over to her, pulled her out of the cat carrier and started cradling her in my arms, telling her that she's going to be okay and that she's not alone and that I wouldn't let anything happen to her. The principal came in a few minutes later and said, "Stop petting the chicken, we've got to get her to the slaughterhouse." And it was then that I realized that chicken and rice is the same thing as chicken the animal. And I was absolutely horrified. And I went home that day and I told my parents I would never eat animals again. And then as a young adult, I was living in the San Fernando Valley in Los Angeles, and I saw a petting zoo I'd never seen before. What I found there was really horrific. There were dead animals in cages. There was no water, even though it was very hot that day. They were beating the ponies to keep going round and round in circles. And the whole scene was just an absolute horror show. And I was running for the door as fast as I could. And blocking the exit was a very old goat that looked like she was about to keel over any second. And she looked me in the eyes. She stopped me in my tracks and she asked me for help. And I brought Mary home. And I called a vet out that helped remove her tumors and trim her overgrown toenails and teach me how to massage her deformed legs so she could walk again. A couple months later, she was bouncing around my backyard as happy as can be. And it was the greatest feeling of my entire life. I just knew that that was what I was born to do. I started going back to the petting zoo for more animals that were suffering there. And before I knew it, the backyard was full of animals. I opened it to the public so people can come out and hug the cows and cuddle the turkeys and give the pigs tummy rubs. We had hundreds of people every Sunday come out and interact with the animals and hear their stories of resilience. Jay came into the Gentle Barn 2 years after I founded it as a volunteer. I walked into this amazing place, so, it was really easy to see her for the amazing person she was or is. I loved animals. I was always connected to them. I grew up with them. I think that when I came out to the Gentle Barn, I felt like I was at home.
and a year later we fell in love. And then Jay took us from that little half-acre backyard to a national organization. We now have 3 locations, 2 facilities in Santa Clarita. We have another location in St. Louis, Missouri, and yet another one in Nashville, Tennessee. When I was little, my parents told me this story, obviously I don't remember, but when I was like 3 years old, I would just like run around just like naked all over the barnyard, and I would like take baths in their water. And this has always been like my go-to fun place to be. You're so cute. Let me tell you how cute you are. Let me tell you. You don't want to hear it? Isn't he gorgeous with his little underbite? It's like